네, 파리 테러 이후로 국내 증시만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고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증시만 그렇게 직격탄을 맞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우리 증시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그러니까요. 뭐 서울에서 그렇게 테러가 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서울 우리 증시만 좀 크게 밀려났고 오히려 프랑스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유럽 증시는 오히려 강보합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1% 이상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또 강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과거 경험이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서유럽 쪽의 테러가 최근에 여러 번 있었는데요. 2015년 1월에 있었던 프랑스 테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났던 2005년도 영국 테러, 2004년에 스페인 테러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금 한 가지, 즉 2004년 스페인 테러를 제외하면 대부분 금방 벗어났다라는 거죠. 증시의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단발성 이벤트로 마무리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G20의 어떤 이 합의가 또 주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만 없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불행한 일만 없다면 아마 글로벌 증시는 금방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믿음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ECB가 과연 돈을 안 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것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조금 더 만들지 않겠느냐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추가적인 자산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자산은 이제는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 지방채 같은 것들을 매입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산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오늘 반등을 주도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못난이들이 반등했습니다. 지금 S&P 500기업의 상위 한 50개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 넷플릭스 정도로 제외하면 거의 전부가 낙폭과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솔 에너지처럼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의 급등이 나타난 양상이었고요. 또 풀테그룹처럼 최근에 주택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저점을 팠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알코아를 포함해서 광산주와 같은 최근에 이제 지수의 하락에 더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난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증시의 특성이죠. 우리처럼 시가총액 큰 종목이 올라야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 자체는 있지만 상승 종목의 비율이라든지 절대 주가가 높다든지 이런 종목이 오르는 것이 더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게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외 증시는 이런 것들의 반등의 탄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절대 주가가 대부분 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증시가 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양상을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시장의 반등폭은 이런 종목들이 올랐을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종목이 올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수 산정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아시아 증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크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20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도 내비쳐지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증시만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다시 글로벌 증시에 뒤늦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9.11 테러 때는 테러 발생이 거의 더 급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런던 테러 때는 오히려 그런 추이가 별로 상관없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이런 이벤트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시장의 추세가 어떠했느냐가 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힘없는 박스권을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테러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현재 이 추세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아래나 위쪽으로 작용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추세를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정폭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하더라도 반등폭이 아주 강하게 올 것이냐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매 동향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 빠졌던 부분에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는 흐름, 또 그리고 되돌릴 때 어떤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보게 되면 테러가 나타났을 때 해당국의 여행객 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스페인이나 영국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모두 한 3개월까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행업종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격도 한 분기 정도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별로 봤을 때 뭐 미국도 오늘 강한 모습 보였지만 여행주 항공주들은 모두 빠졌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죠. 이것은 뭐 국내에도 어차피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쉽게 좋아지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그 IS에서 지적한 것처럼 뭐 워싱턴이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런던이 되었든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관광지 영역에서 만약에 또 한 번의 그런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들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패닉 상태에서 걷어들여야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들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G쇼 피담에서 또 테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국방비를 좀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또 내년에 미국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 시장에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죠. 하나테크인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별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투자 전략상에서는 충분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리 테러에 따른 각종 업종별로의 그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기술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유율을 좀 빼앗길 수도 있고 관련 업종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왜 이렇게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배경부터 일단 짚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는 중국이 엄청난 무역 국제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즉 첨단 산업을 중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해당 기업, 외국 기업들을 국내에 끌어들였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무려 270조 정도의 무역 적자를 반도체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한 절반 정도만 중국이 그 무역 적자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위안화는 또 자연스럽게 국제 통화로 올라갔을 때 그 추가적인 강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 그룹이 청와대가 가장 이 정점에 있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고 홀딩스가 그 중간에 놓여 있어서 아래에 있는 것이 일종의 이제 투자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 이 투자회사를 통해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IT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을 인수를 했고요. 이거 두 개 다 인수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바일 칩 회사들도 전부 인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10년간 180조를 쏟아부어서 칭화 유니그룹과 그 외에 뭐 BOE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 그동안 굉장히 저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혹은 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국 폰들이 굉장히 저가의 폰들, 뭐 10만 원짜리 폰들을 보면 LCD가 조악하거든요. 굉장히 조악하고 품질도 낮고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의 중국 폰들도 모두 IPS 패널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TPS 공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고급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투자는 앞으로 중국 쪽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IT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 그 과정에서 좀 더 부품들은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이런 반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즉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요소이지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는 충분히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초기 전략대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에서의 부품 생산, 그 이후에는 기술력을 흡수해서 다시 중국의 새로운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라는 2025년까지의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 안에서 국내 장비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반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던 중국이 이제 반제품마저도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해외에서 반제품을 수입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반제품을 만들면서 무엇을 수입했습니까? 주요 소재와 장비를 수입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아까 살펴보셨던 LTPS 공정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의 추가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중국과 거래하고 있느냐 이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드릴 때도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계속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 종목이 그래도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장비 수출, 재료 수출 이런 것도 얘기할 때도 실체가 있느냐, 중국과 지금 과연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해당 기업들이 한 3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올해는 반도체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지만 내년에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전지 쪽에서도 일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줄어들었던 중국 비중이 내년엔 늘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적어도 이제 그 CVD 장비, 화학 증착 장치 쪽에서는 이만큼 특허를 많이 가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지분 투자라든지 중국 쪽에서 M&A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FA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거의 2011년만큼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향이 아니라 중국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발생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비아트론입니다. LTPS 공정의 가장 핵심 열 처리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국 업체들과 많이 거래하고 있는 국내 장비 업체가 비아트론이라는 거죠. BOE를 포함한 티롤리아와 같은 굉장히 많은 중국 업체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내 최상위 업체들과도 거래를 이미 꽤 오래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실적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이런 장비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업종들의 영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연말 수익을 위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